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또 각오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있다가 예. 의원이 된 게 지난달 30일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30일부터 20일 때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신 거.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민 의원님 같은 경우 4.15 총선에서 84.05% 득표율이 예. 아마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죠. 사실 좀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셨나요? 최다 득표율? 아니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요.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경선을 2번 치르고 나서 거의 이렇게 녹아웃된 상태여서 그런 생각은 못했고 이길 것이다 이건 뭐 거의 확실히 감을 잡았는데 출구조사 할 때 보니까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는데 제가 1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개표를 해가는데 그 원래 1위로 나왔던 후보는 조금씩 내려가고 저는 79% 되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갔더니 끝날 때 보니까 제가 1위였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지금 구청장을 재선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재선 구청장 때도 사실은 그때는 83.36% 이래가지고 그때도 그 전국 최고 득표율이었거든요. 지자체장 선거에서. 그러셨어요? 예. 광산의 그 시민들이 좀 특별하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광산 시민들이 저희 당에 대한 이 기대와 지지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이 뭐 역량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갖추었으니까 주민들이 지지를 해주셨겠죠. 우리 민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력이 독특해요. 제가 쭉 보니까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휴학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도 농사를 지은 경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고향에 내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12.16 터지고 그때 1학년이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됐는데 제가 교련 거부를 했었어요. 그때 교련. 예. 그랬더니 강제 징집을 당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억지로 사실 학교를 다닌 거예요. 강제 징집 안 당하려고. 예. 그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교련 거부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특히 제가 뭘 안 해버렸냐면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련 때문에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 학교를 좀 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79년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8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사실은 그때는 학교를 더 다니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언론사에 입사를 했는데 또 해직을 당하고 또 4개월 만에 복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사직서를 내고 맞지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시민 사회 활동을 하고 이제 구청장 활동을 이런 참 격동적인 했었는데 자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냥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죠. 저는 원래 그 뭐 정치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80년에 대학에 있으면서 특히 전남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학생운동에 아주 정말 다들 뜨겁게 학생운동을 전개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본거지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뭐 서클 활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고백하자면 고난받지 않는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지 않았고 학교를 잘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공부를 하게 된 게 세상을 좀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과학 이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역시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언론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이제 재밌게 활동을 했죠. 제 30대 청춘을 온통 거기다 이제 바쳐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5.18 취재반장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대학이나 무슨 어디 농협 이런 입시 부정도 파헤치고 세상을 이렇게 조금씩 좀 바꿔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IMF가 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려워졌죠. 언론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을 한 2번 했는데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해직이 됐죠. 불법 파업했다 이래가지고 예, 예. 해직이 됐는데 한 5개월 지금 4개월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7월 16일 날 해직됐다가 12월 16일에 복직이 됐으니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복직 투쟁을 해서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됐는데 더 이상 학교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가서 이제 보따리 장사도 좀 하고 시간 강사요. 시간 강사. 하고 예. 뭐 겸임 교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시민운동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죠. 참여자치심 제가 창립 멤버죠. 거기 뭐 대표도 꽤 오랫동안 했고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같은 시민단체 10개 있는 것보다 광주 시의원 하나가 예. 세상을 바꾸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뒷받침만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참여정부에 청와대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행정관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참여치실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관으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그래도 하여튼 갔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정치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못 하고 있다가 2007년에 이제 그 정권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명박 당시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제 그 보수 정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이명박의 그 독주를 좀 막아야 된다. 보나마나 이거 뻔하다. 예. 이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결의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2007년 말에 나와서 2008년 4월에 예, 처음에 사실 총선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랬죠. 예,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정치를 해야겠다는 무슨 이런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좀 좋게 바꿔보려면 특히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정말 이 이상하게 갈 때 역주행이 뻔히 이제 보였거든요.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더더욱. 그때 제가 사회조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뭐 아시아 문화중심도 조성사업 이런 거 제가 주무비서관을 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쟤들이 이걸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국회로 좀 들어가서 어째보자고 이제 같이 좀 맞서보자 이러면서 몇몇이 결의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뭐 잘 단단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냥 이를테면 뭐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예, 그때 이 여러분이 맞붙었는데 주요한 멤버가 그 당시에 경쟁자가 지금 이용섭 시장님, 그다음에 김승남 의원님, 예. 국회의원님, 쟁쟁하신 그리고 분들이셨네요. 예. 이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용섭 시장님이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 이태 뒤에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됐고 그 이태 저 두 해 뒤에 김승남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섰는데 예선 탈락하고 나서 아이고 역시 정치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가 있었죠. 그때 동신대에 제가 이 초빙 교수로 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뭐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2009년 5월 23일 아침이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가서 좀 이명박의 전행에 좀 맞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살인이거든요. 저는 그때 검찰과 이 부조리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봤어요. 청와대 계시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한 달쯤 학교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긴 됐는데 이제 연결식을 경복궁에서 이제 그때 노제 지내면서 그 막 노란 풍선으로 수십만 명이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노제를 지내고 이렇게 역까지 갔다가 다 끝내고 오는데
더 이상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각한 게 사실은 안 되겠다. 정치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말 그 분노로 쌓였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뭘까 하다가 정치를 생각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 좋게 그 이듬해 구청장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한 번 이게 들어오니까요. 뭐 어떤 형식이 됐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친문 중에서도 이제 진문으로 사실 분류가 되는데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는 뭐 관계를 따져서 그렇게 얘기들 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늘 전에부터 저희들이 그 친노 때부터 이제 그 친노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세상이 더 이상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치나 노선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던 비서관이었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제가 이제 가서 비서관을 했으니까 뭐 친문이 이렇게 하시겠는데 저는 그거는 이를테면 보수 언론 혹은 그런 진영의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봐요. 아니 그렇게 뭐 나쁜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국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지역에서 무슨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사용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그냥 한편으로 몰아서 그쪽의 어떤 모순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막 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쓸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좌우간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근무하신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에 잇따라서 근무하신 분 아마 저는 네, 이쪽에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시대 정신에 충실한 대통령이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점을 따질 때 너도 그렇게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친노이고 친문입니다. 지금 촛불 정신,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가서 국정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뭐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호칭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 소감을 밝힌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근데 다른 분하고 달리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시민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하셨는데 왜 두려움이었을까? 그리고 또 시민의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건 아주 저는 제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두려움은요. 그냥 일을 맡게 돼서 두렵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에 저희가 지금 뭐 여러 당으로 쪼개졌지만 당시에 국민의당에게 그러니까 광주의 8석을 모두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8석을 다 주셨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05%, 84.1%라고 하는 총선 후보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권자인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 너희 당에 줄 수 있는 것 다 줬어. 이제부터 잘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책임감이 무겁다는 뜻을 제가 두렵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한 책임이 있었고 실제로 긴장감이 확 생겼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뭔가 삐끗하거나 분열이 생기거나 제 몫을 제대로 못하면 아마 이 앞전보다 훨씬 더 엄한 그런 회초리를 때릴 것 같은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끝나자마자 그 저희 당선인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뭐 지역 내에서는 뭐 초짜들이어가지고 초선들이어가지고 걱정된다. 왜 뭐 광주메일에서도 그런 기사 쓰셨던데. 그런 여론도 사실 있는 게 아니, 맞고요. 저는 예.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걱정이 되시겠죠. 그 국회 경험 있는 사람이 송갑석 위원장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야, 이 나머지 7명을 다 이거 초짜들로 해놨는데 이거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걱정해 주시고 계속 잘 지켜봐 주십시오만은 첫째는 이번에 선출된 분들은요 전부 다 지역적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시민들이 그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광주에 집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면 이번에는 광주에 집 없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의 최고위원 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고위 관료를 하신 분도 계시죠.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죠.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죠. 그러네요. 저처럼 뭐 지자체장도 해보고 뭐 또 무슨 청와대 국정경도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지방 의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죠. 굉장히 다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요즘 제 개념으로 하면 조직된 유능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직적 유능함, 조직된 유능함. 그러니까 8명이 각각 헌법기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8명이 함께 광주 문제를 풀어가고 국정도 같이 좀 해보자.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가령 뭐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문화 관련한 뭘 풀려면 저희 지역구의 걸 풀려면 제가 그걸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저쪽에서는 문화관광에 가 있는 분이 문화 쪽 영역은 저희 지역구에 다 챙겨주고 가령 제가 무슨 뭐 과학기술 쪽을 한다 그러면 과학기술 관련된 건 해주고 교육 쪽 맡은 분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광주 전체로 8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금은 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걸 조직된 유능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제가 거기서 지금 가져온 제 조언인데요. 그렇게 가면 이전보다 더 지역을 사랑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함께 움직이면 저는 결코 이전에 어떤 의원님들보다도 지역사회도 그렇고 국정에도 그렇고 광주다운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20대 국회가 끝났잖아요. 그 어떤 국회보다도 뭐 동물 국회니 식물 국회니 해서 최고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지역에 연관돼서도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런 현안들이 대거 처리되지 못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광주의 최대 현안은 어떤 것이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 뭐 생각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정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차원이 있고 지금 이제 후자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 차원을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시민들의 명령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차원일 것 같아요. 하나는 국정 영역에서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촛불 정부잖아요. 촛불 정부는 촛불 시민들이 탄생시킨 정부입니다.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내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임무입니다. 그 촛불 민심의 개혁 요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고 그리고 이 촛불 민심이 이번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권에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게 이제 국정 전반을 놓고 보면 당장 필요한 일일 거고요.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것은 하나는 노동 혹은 일자리 관련된 거. 그건 주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표현이 되죠. 광주형 일자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과학기술 인프라
예. 이번에 방사선 가습기가 있는데 그렇죠. 과학기술 인프라 쪽이 좀 필요하고요. 이 둘은 뭐냐 하면 생산의 영역에서 즉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이런 영역에서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당장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공공의료 체계를 좀 잘 정비하고 이걸 좀 확산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광주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정 영역은 촛불 그 민심의 개혁 방향에 호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광주가 저는 지금 우리 광주 시정 구호를 보니까 정의롭고 풍요로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시장 재작년에 도전할 때 내세웠던 제 이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동안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80년 5월부터 그 이전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립되는데 쏟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성큼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중간에 뭐 방해도 있고 어쩌고 했지만 그리고 5.18 40년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문제는 마치 독립군의 후손들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후손들이 어렵게 산 것처럼 광주의 삶이 넉넉하지 못해요. 상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 궁핍한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요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뭐 문화 콘텐츠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 생산 영역에서 조금 파이를 키워가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전에 신자유주의적인 그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이런 새로운 노사관계 체계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프라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방사선 가습기 되게 아쉬워요. 뭐 그걸 뭐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금 보면 자살률이 높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산재도 어쩌고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에 대한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런 재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좀 체계를 좀 잘 갖춰야 되겠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봐야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저 혼자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조직된 유능함으로 이걸 좀 풀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역시 뭐 구청장을 역임을 해 보셔서 그러는지 지역 현안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영배 의원님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도 사실 크거든요. 아이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가고면 가고 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리고 저희 민주당 후보들에게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주신 이 시민들의 뜻이 뭘까 개표하는 날 저녁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주를 좀 광주답게 그런데 그 광주답게라고 하는 게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넉넉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참 좋은 도시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그런 도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선인들 국회의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를 서로 힘을 모아서 조직된 유능함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걸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광주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선시켜놨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잘했어 계속 좀 힘 좀 내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제안을 계속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 뜻대로라는 그 플랫폼을 만듭니다. 거기에 상시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 시민들이 쭉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제 의정 활동하는데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더불어 함께 정치에 나서 주십시오. 정치를 직업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질책하고 응원하고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분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이 갖고 있는 초심 늘 간직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